전 세계에서 사기 조직이 가장 활개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다들 오늘은 예상하셨겠지만 그 나라는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에 가보면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거든요. 한때는 조용한 해변 휴양지였던 이곳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요새 같은 건물들이 해안가를 따라 끝없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겉만 보면 최첨단 리조트나 5성급 호텔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죠. 바로 인신매매와 사기의 본거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건물들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강제로 말이에요. 인신매매로 끌려온 사람들이 감금된 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탈출하려다 잡히면 전기봉으로 맞거나 족쇄가 채워지는 곳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2025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현지 주민들조차 이 건물들 근처에는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고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마치 교도소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실제로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교도소나 다름없는 곳이죠.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고 출입문은 2중 3중으로 잠겨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후이오네라는 이름의 기업이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범죄 수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악명이 자자한 이름이거든요. 미국 재무부는 이 회사를 자금 세탁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죠. 후이오네가 뭘 하는 회사냐고요? 겉으로는 평범한 결제 서비스 회사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죠. 캄보디아 거리를 걷다 보면 후이오네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식당 테이블,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붙어 있는 QR코드들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상상도 못하죠. 이 회사의 낮과 밤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면 아래에는 엄청난 범죄 네트워크가 숨어 있거든요. 후이오네는 사실상 범죄자들을 위한 거대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필요한 모든 걸 한 곳에서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 백화점처럼 층마다 다른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범죄자들의 대형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범죄 생태계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블록체인 분석 전문 기업인 엘립틱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후이오네 그룹이 지난 5년간 처리한 암호화폐만 9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화로 약 12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 정도니까 그 2배가 넘는 돈이 범죄 조직을 통해 오간 겁니다. 다른 범죄 조직들과 비교해 볼까요? 한때 세계 최대 다크넷 마켓이었던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마약 거래로 악명 높았던 사이트인데요. 실크로드와 그 뒤를 이은 알파베이가 역대 처리한 거래액을 다 합쳐도 11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후이오네는 단독으로 210억 달러를 처리했거든요. 기존 범죄 조직들의 규모를 아예 압도하는 수준이죠. 후이오네 본사 건물을 직접 찾아가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는 커다란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지만 지금은 철거되어 무슨 회사인지조차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간판을 더 크게 달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후이오네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숨으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이오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돕고 있을까요? 그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후이오네 그룹의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후이오네는 단일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회사로 이루어진
거대 그룹이거든요. 각각의 회사들이 범죄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 버전의 삼성그룹 같다고 할까요? 첫 번째 조직은 후이온의 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회사 뒤에 후이온의 인터내셔널 페이라는 또 다른 조직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조직이 실제로 자금 세탁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결제 회사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금 세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요즘 흔한 수법 중 하나가 로맨스 스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력적인 이성의 사진과 함께 문자가 옵니다. 알고 싶다는 내용이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호감이 생깁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친밀해지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수익도 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믿음이 생기면 더 큰 돈을 요구하죠. 심지어 대출까지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은 연락이 끊깁니다. 서양 언론에서는 이걸 피그 부처링, 그러니까 돼지 도살이라고 부릅니다. 돼지를 살찌운 다음 잡는다는 의미거든요. 피해자와 친해진 다음 돈을 뜯어낸다는 뜻이죠. 이렇게 빼앗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사기꾼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돈 운반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계좌를 거치거든요. 이 돈 운반책들도 사실 또 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택근무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다른 계좌로 옮기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으면 회사의 자금 관리를 돕는 일이라고 설명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치메이커라는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기꾼과 돈 운반책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개인이에요. 마치 결혼정보 회사처럼 양쪽의 필요를 파악해서 매칭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매치메이커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바로 후이온의 페이입니다.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다가 결국 암호화폐로 바뀌게 됩니다. 암호화폐로 전환되면 추적이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후이온에는 수수료를 받아 챙깁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후이온의 인터내셔널 페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했는지 보여주거든요. 엑셀 파일에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름, 빼앗긴 금액, 돈이 송금된 은행 계좌 정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우연히 범죄에 이용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죠. 회계 장부를 보면 마치 정상적인 기업의 매출 관리 시스템 같습니다. 각 거래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 수수료 금액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조직은 후이온의 개런티입니다. 이곳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예요. 여기서 개런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처럼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면 후이온회가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 확정을 누르기 전까지 판매자가 돈을 못 받는 구조와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거래되는 물건들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물건은 훔친 신용카드 정보, 해킹된 소셜미디어 계정, 위조 신분증 등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람을 고문하는 도구까지 거래된다는 겁니다. 전기봉이나 전기족쇄 같은 것들이죠. 광고 문구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도망친 개들을 다루는 도구라고 당당하게 써놨거든요. 여기서 개라는 건 탈출하려는 이신맨의 피해자들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범죄자들은 이 불법 도구들을 일반 쇼핑몰에서 옷이나 전자제품을 사듯이 구매합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걸 입력하면 수십 개의 판매 게시물이 뜨고 가격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판매자 평점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요. 정말 일반 쇼핑몰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후이온의
개런티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수백 건의 거래 게시물이 올라오며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이온의 개런티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회원 수만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하나의 그룹에 4,000명, 5,000명씩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런 그룹이 수십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그룹에서만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대 1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화로 약 4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게 한 그룹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후이온의 측은 자신들은 단순히 중개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광고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네이버 카페나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이 불법 거래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후이온의 개런티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채팅방 안을 들여다보면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벽돌 옮기기, 개 밀치기, 깊은 관계 맺기 같은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각각 자금 세탁, 피해자 유인, 로맨스 스캠을 뜻하는 말이죠. 이런 특수한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하나의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라는 증거예요. 일반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암호 같은 용어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다크웹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텔레그램에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입 신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원이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대형 채팅방들이 수십 개나 운영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기술 지식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과거의 범죄 조직은 접근하기 어려웠죠.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고 초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이온에는 그런 장벽을 완전히 없앴어요. 하나의 채팅방에서만 하루에 수백 건이 범죄 거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 전직 사이버 범죄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이 해커는 2010년대 초반 미국인 2억 명의 신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300만 달러, 한화로 약 4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까지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하고 구매자를 찾고 돈을 세탁할 방법도 스스로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후이온의 덕분에 그 모든 게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범죄의 진입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캄보디아일까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왜 캄보디아를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어요. 캄보디아 거리 곳곳에는 중국어로 쓰인 간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은 건물, 중국 자본으로 만든 도로, 중국 투자로 세워진 공장들이 도시 전체를 채우고 있죠. 중국은 캄보디아 경제 개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도로, 다리, 항구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졌어요.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중국이 그 돈을 대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중국은 돈을 주는 대신 캄보디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거든요. 그 영향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시아누크빌입니다. 이 도시는 한때 한적한 해변 휴양지였어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유럽인들이 즐겨 찾던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죠.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카지노를 짓겠다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카지노라고 하면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를 떠올리실 겁니다. 화려한 조명, 호화로운 호텔, 공연장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시아누크빌에 들어선 카지노들은
좀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카지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물들이 많았어요.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카지노 건물 위층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아누크빌의 차이나타운에 들어서면 거리에는 중국어 간판이 가득하고 상점과 음식점도 중국식이라 일반적인 차이나타운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시아누크빌의 경우 건물마다 보안 요원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이 구역 안에서는 사실상 캄보디아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동남아시아의 사이버 범죄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 자금을 대는 건 주로 중국 조직 범죄 집단들이에요. 중국 본토에서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활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국경 밖으로 나온 거죠. 캄보디아는 그들에게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정부는 중국 눈치를 봐야 하고 법 집행은 느슨하고 부패는 만연해 있으니까요.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후이오네의 성장과 중국 조직범죄 집단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후이오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들 조직의 자금과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거예요. 돈을 세탁하고 불법 거래를 중개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모든 과정에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후이온의 그룹 채팅방의 언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영어나 다른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수사관들은 이것도 중요한 증거라고 봅니다. 이 범죄 네트워크의 주요 참여자들이 중국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피해자는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중국의 투자가 끊기면 캄보디아 경제에 큰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눈 감아주는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캄보디아 정부에 압력을 넣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이자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후이온의 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캄보디아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후이온의 페이의 이사 중 한 명인 훈토라는 인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캄보디아 총리의 사촌이거든요. 정부 최고 위층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게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운 연결고리죠. 훈토는 후이온의 페이에서만 이사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주요 상업은행인 판다은행에서도 이사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다은행의 또 다른 이사가 허얀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후이온의 크립토의 공식 소유주예요. 후이온의 페이 이사와 후이온의 크립토 소유주가 같은 은행 이사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후이온회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이온회 그룹의 세 번째 조직인 후이온회 크립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사기로 빼앗은 돈을 암호화폐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등록 주소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캄보디아도 중국도 아닌 폴란드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왜 하필 폴란드일까요?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주소를 찾아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곳은 실제 사무실이 아니라 가상 오피스예요. 우편물을 받아주고 주소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그 주소에는 후이온의 크립토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인 겁니다. 이런 수법이 불법일까요? 사실 가상 오피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많은 합법적인 스타트업들도 초기에 비용을 절약하려고 가상 오피스를 이용하거든요. 하지만 후이온의 크립토의 경우는 다릅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회사를 등록해서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어렵고 중국은 아예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구멍을 찾아 폴란드로 간 거예요. 후이온회가 이렇게 복잡한 우회 전략을 쓸 수 있는 건 결국 캄보디아에서의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가 이렇게 범죄의 온상이 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법 집행의 약함이에요. 캄보디아 경찰이나 검찰이 외국인 범죄자를 제대로 단속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뒤떨어지고 예산도 부족하거든요. 게다가 부패 문제도 심각합니다. 돈을 주면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후이온회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범죄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드디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 기업인 엘립틱은 2년 동안 후이온회를 추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진행했던 조사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였을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라는 게 원래 쉽지 않은 일인데 후이온회는 그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특성상 모든 거래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암호화되어 있어요. 마치 은행 거래 내역에서 금액과 날짜는 보이지만 계좌 주인의 이름은 가려진 것과 비슷하죠. 엘립틱은 이런 암호화된 거래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지갑이 후이온회와 연결되어 있는지, 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 말이에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립틱은 후이온회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대부분이 불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불법 거래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10%를 넘지 않거든요. 하지만 후이온회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024년 7월 엘립틱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내용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된 거죠. 이제 후이온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을 상대로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텔레그램이었습니다. 후이온회 개런티가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텔레그램은 후이온회 개런티에서 사용하던 대부분의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채팅방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회원 수십만 명이 날아간 겁니다. 후이온회에게는 큰 타격이었죠. 두 번째 조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에서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예요. 한테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후이온회 개런티에서는 주로 테더의 USDT라는 코인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심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이라 범죄자들이 선호했거든요. 테더는 법 집행기관의 요청과 자체 조사를 통해 후이온회와 연결된 지갑들을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이 동결되면 그 안에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마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죠.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한순간에 묶여버린 겁니다. 이것도 후이온회에게는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조치는 미국 재무부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 말 미국 재무부는 후이온회를 자금 세탁에 연루된 외국 기관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은행은 후이온회와 거래할 수 없고
미국 기업도 후이오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겁니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목록을 참고하거든요. 미국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기업이라면 후이오네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후이오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텔레그램이 채널을 폐쇄하자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관리자들이 회원들을 다른 마켓플레이스로 유도했어요. 그 중에는 후이오네가 직접 지분을 소유한 다른 마켓플레이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간판만 바꿔단 셈이죠. 테더가 지갑을 동결하자 후이오네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USDH라는 이름의 코인이에요. 이 코인은 테더처럼 외부 기관이 동결할 수 없습니다. 후이오네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코인이니까요. 물론 이 코인을 믿고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단속을 피할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후이오네 크립토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5년 6월 캑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어요. 웹사이트 주소도 바뀌고 로고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은 똑같아요. 마치 도둑이 가발과 선글라스를 쓰고 다시 나타난 것과 같은 상황이죠. 여러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후이오네의 운영은 거의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 조직의 생존 본능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크웹 같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앱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범죄를 저지르려면 특별한 기술이나 인맥이 필요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후이오네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범죄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해커가 아니어도 범죄 조직과 연결이 없어도 누구나 사이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필요한 건 스마트폰뿐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천 가지 범죄 도구와 서비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범죄 버전의 쿠팡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접근성이 왜 위험할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데 드는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범죄를 계획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암시장을 찾고 위험한 사람들과 만나고 큰 결심을 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집에 앉아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가볍게 범죄 도구를 구매할 수 있어요. 범죄가 일상처럼 느껴지는 순간 윤리적 판단력이 무뎌지는 겁니다. 후이오네의 영향력은 캄보디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한 서비스를 차단하면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작동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막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처럼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후이오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엘립틱만 추적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인 어널리시스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어요. 2025년 들어서도 후이오네의 거래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후이오네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채널을 닫으면 새로 만들고, 지갑을 동결하면 새 코인을 만들고,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이름을 바꿉니다. 범죄 조직의 적응 속도가 규제 당국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게다가 캄보디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죠.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과연 충분할까요? 텔레그램이 채널을 닫고 테더가 지갑을 동결하고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후이온에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플랫폼을 옮기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면서 말이죠.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후이오네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조직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다만 후이오네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아직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죠. 실제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비슷한 사기 조직들이 산재해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에서도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후이온의 모델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 조직들이 이 성공 사례를 보고 배울 테니까요.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고 암호화폐로 돈을 세탁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로 신뢰를 구축하는 이 방식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범죄 조직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인 거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직접 단속 권한이 없어요. 각국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을 요청할 뿐이죠. 결국 실제 단속은 해당 국가가 해야 하는데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암호화폐와 메신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익명성이 강한 코인들이 나오고 더 암호화가 강력한 통신수단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범죄자들에게도 똑같이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게 딜레마죠. 기술 발전 속도에 법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오면 각국 정부가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그 사이 범죄 조직들은 이미 그 기술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을 맺고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협상과 법률 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범죄는 실시간으로 진화합니다. 전문가들은 후이온의 사건이 앞으로 올 더 큰 위협의 예고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사기 수법은 더 정교해질 거예요.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 통화로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할 수도 있고, AI가 생성한 완벽한 가짜 신분으로 은행 계좌를 열 수도 있습니다. 후이온의 같은 플랫폼에 이런 기술이 결합되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범죄가 가능해지는 거죠. 더 강력한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로 협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중국은 자국 범죄 조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멀리서 압력을 넣을 뿐 직접 개입할 수 없어요. 이런 복잡한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범죄 조직은 계속 살아남고 있습니다. 결국 후이오네를 완전히 소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 범위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후이온에는 21세기 범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기술, 국제정치, 인신매매, 금융범죄가 하나로 얽힌 복잡한 구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단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이 악용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각국 정부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만들어야 하고, 캄보디아 같은 나라의 부패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사회는 정치적 이견을 넘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후이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원래 중앙 집권적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익명성과 자유로움이 범죄자들에게는 완벽한 도구가 됐어요.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열 없는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범죄 조직의 소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그걸 막지 못하는 시스템이죠. 후이온회 같은 조직이 생겨난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공백, 부패한 정부, 국제 공조의 실패 때문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그 도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시아누크빌의 그 콘크리트 건물들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다가 인신 매매당한 사람들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왔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기 전화를 걸도록 강요받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하고 탈출하려다 잡히면 전기 고문을 당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해외 취업에 도전했다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유엔 추산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감금된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후이온회 같은 시스템이 이들의 고통을 돈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로맨스 스캠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날린 노인, 투자 사기로 대출금까지 잃은 청년, 가짜 쇼핑몰에 속아 결제한 가족들 말이죠. 그들에게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 이상의 상처가 남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을 바보 같다고 자책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해요. 후이온회의 범죄 시스템은 결국 돈과 익명성이라는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 수십만 명의 고통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낯선 사람의 투자 제안을 조심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을 의심하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개인의 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와 기업,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묻고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한 공조체계를 만들어야 하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아누크빌의 건물 안에서는 누군가 탈출을 꿈꾸고 있고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사기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후이온회 같은 조직이 계속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한 발씩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거대한 사이버 범죄 제국 후이온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결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범죄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조직이죠. 120조 원이 넘는 돈이 이들의 손을 거쳐갔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후이온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비슷한 조직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직면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자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